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 번째 세션인 원격 의료 관련 내용 중에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대한의사협회 홍보의사 겸 대변인인 김대하라고 합니다. 원격 의료,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원격 의료가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에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이름이 생긴 것이 비대면 진료인데, 이 비대면 진료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염병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주로 대면을 하지 않는 비대면 내지는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모두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언택트 또는 언택트의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을 결합을 한 온택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도 있었던 요구입니다만 원격 의료에 대한 요구가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제기가 되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 인터넷 포털에서 사설과 원격 의료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검색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주요 일간지라든지 유명한 경제지,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 이르기까지 사설을 통해서 원격 의료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이해할 수 없다, 또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라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의 사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또 이 제목들만 보시면은 결국 이 내용들이 국민이 원하고 또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이런 원격 의료를 우리만 하지 않고 있는데 어서 빨리 이 시장으로 진입을 하자, 빨리 원격 의료를 시작하자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원격 의료를 행해야 되는 당사자라고 하는 의료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원격 의료를 정부에서 추진했을 당시에 의료계가 반발했던 이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보시면은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가 개최가 되었고요. 아래에 보시면 집단 휴진과 관련된 일지들이 있는데 2013년에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한 이래에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다가 결국에는 2014년 3월에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10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을 결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집단 휴진 이후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이 원격 의료 추진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현재 의료법상 허용이 되어 있는 원격 의료,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의료법에 이미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내용에 보시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해당되는 이 의료인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원격 의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격지에 있는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법적으로 허용된 원격 의료는 아닌 것이고요. 다만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이런 교류에 해당이 되는 원격 의료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법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원격지에 있는 원격지 의사 역시 대면 진료를 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좀 명심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4년에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대한의사협회의 폴리시, KMA 폴리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의사협회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결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확정된 정책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아래에 KMA 폴리시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고요. 여기에서 주요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 KMA 폴리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서 의료 행위의 안전성을 해치고 의료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 전달 체계 및 1차 의료기관 존립기관의 붕괴, 의료 시장의 혼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요. 또 특히 원격 의료 중에서도 원격 진료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건강 및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계의 요구라든지 투자 확대, 경제적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격 의료 자체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리고 원격 의료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의료계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특히 이러한 정책이 어떤 산업 및 어떤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계의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언론과 이런 정치권 그리고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기가 된 이 원격 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을 해왔고요. 특히 그 배경에 보시면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의료계만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시민사회에서도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것이 산업에 종속된다, 경제에 종속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2014년 당시에 의료계와 함께 원격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의료계와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냈던 당시 민주당이 현재는 집권 여당이 되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정적으로 크게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이 원격 의료 논란을 정리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허윤정 의원께서 비대면 진료 허용할 시기가 되었다. 원격 의료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원격 의료 원칙적 반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원격 의료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고안이 된 것이지 기존의 원격 의료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건강보험공단의 김용희 이사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 당시에 사실 민주당의 정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김용희 이사장님께서도 원격 의료를 하되 1차 병원에서만 만성질환에 한해서 재진 환자에 한해서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강력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의사 파업이 있었고요. 뭐 이것은 원격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고 잘 아시듯이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 신설 또 한방 처방 급여와 같은 다른 주제들과 함께 원격 의료가 포함이 되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네 가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이제 표출이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당시에 8월 1일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요구를 했던 내용을 보시면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서 결정하라라는 요구인 것이고요. 물론 이 전제는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보건복지부가 아닌 이런 부처들이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떤 산업적 육성의 이런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전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정도 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쓴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는 그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 비대면 진료 등의 4개 정책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다라는 내용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이제 진행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안하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표의 왼쪽을 보시면 이제 기존의 의료계의 우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의료계가 제기해왔던 문제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진찰, 직접 환자를 보고 필요하면 환자를 만져보고 또 소리를 들어보고 환자를 이 진찰하는 이런 직접 진찰이 불가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자체가 환자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료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사와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책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또 국내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높은 의료 접근성, 다시 말해서 병원이라든지 의원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냐라는 이런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의료 전달 체계 붕괴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 극단적인 영리 추구의 행태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의료 비용이 오히려 지출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 진료, 현재 나온 이 비대면 진료라는 주제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좀 대답 내지는 해법을 통해서 이것을 한정하고 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대면 진료에 대한 보완 수단이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진료에 있어서 환자의 정보를 충분히 얻기 힘든 그런 한계에 따른 높은 진료 난이도라든지 위험성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하겠다. 또 필요하다면 법적인 면책까지도 논의하겠다라는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코비드 19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 다시 말해서 기존에 이미 진료를 받던 환자로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고 급성 질환이 아닌 만성 질환, 다시 말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비대면 진료를 제시하고 있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사실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하면 기존의 원격 의료의 어떤 진료의 한계라든지 부작용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인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원격 의료 중에서도 현재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만 한정하면 의료계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현재 제시가 된 이런 조건들조차도 사실 현장의 시각에서 실제 환자를 보는 의사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과 비대면 진료, 그러니까 이 비대면 진료라는 것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코비드 19 우리가 2월 달에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2월 초에 국내에서는 환자가 종식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희망적인 상황에서 2월 말에 대구에서 갑작스럽게 환자가 폭증을 했었고요. 저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2월 20일경부터 해서 보시면 갑작스럽게 환자가 폭증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2월 24일부터 전화를 통한 환자의 상담과 처방을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었었는데요. 2월 24일 당시를 보시면은 이제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돌이켜 본다면은 환자분들은 함부로 외출을 했다가 코로나19, 코비드-19에 감염이 되면 어쩌나라는 우려로 의료기관을 찾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이었고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코비드-19 환자가 어떤 증상으로 오는지 이런 것들을 특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 진료가 허용이 되었고, 물론 이 전화 상담과 처방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 회원들이 판단하도록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진료를 허용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5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석 달 동안에 약 26만 건 정도의 진료가 이루어졌고 이 진료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우려했던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또 얼마 후에 박능후 장관께서 조금 더 늘어난 진료 수를 언급을 하시면서 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전화 상담과 처방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진료에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월에서 한 5월까지의 상황인데요. 현재 10월이 된 이 상황,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가 있는 이 시점은 11월 초가 되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때 이 어떤 코로나에 대한 우려나 공포, 그리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전화를 통해서 진료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시사 주간지에 서울대 감염내과의 오명돈 교수님, 감염 분야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분이신데요. 이분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실렸습니다. 사실 이분께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셨는데 이 파급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 때문에 기자회견을 안 하시고 그냥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제 가름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치사율과 관련해서 과연 이 치사율,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과도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봄과 마찬가지로 코비드-19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로 볼 때는 50세 미만에서는 사실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치사율이라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국민께는 좀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함부로 했다가는 그것이 또 잘못된 신호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코비드-19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던 그 시점에서는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원격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분명히 환자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코비드-19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정보들을 갖게 되었고 많은 통계가 축적이 된 이 시점에서도 과연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오는 것을 막고 아파도 병원에 오지 말고 2, 3일을 쉬라고 하고 또 병원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전문가 집단 그리고 언론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좀 찾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정부의 의료기관 내에 방문을 했다가 감염 전파가 된 사례들에 대한 통계를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자료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청한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방역의 이런 조치들을 할 때의 일반적인 진료 하에서는 사실 코비드-19이 진료를 통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코비드 19과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그 주된 대상으로 언급이 되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대화라는 것을 제가 하나 가정을 해봤는데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환자는 아니요, 병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환자에게 먹는 약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현장에서 의사들은 많이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고지혈증, 소위 말하는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환자라고 생각을 못하거나 이것이 병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은 드시면서 그냥 약을 먹으면 괜찮은 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자, 최근에 경제 관련된 이제 굉장히 구독자 많은 유튜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행자들이 했던 내용을 제가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격 의료를 통해서 뭐 급한 급성 질환을 다루는 건 어렵겠지만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병원 가서 약만 타는 이런 질환이라면 집에서 원격 의료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진행자들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은 약만 먹으면 되니까 원격으로 그냥 의사와 상담받고 약을 처방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은 증상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을 빼먹고 치료를 안 받더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이미 합병증이 생겨서 병이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환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 질환에 대한 관리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한다거나 진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2017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의 자료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 환자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당화혈색소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의 검사를 할 것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하는 환자의 비율도 사실은 10% 미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약만 먹는 환자, 제대로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는 환자는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이고 약만 먹는 환자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경향이 도시보다는 지역이나 시골로 갈수록 더 컸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만성 질환자는 굉장히 쉽게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 본인이 이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을 사실 계속해서 의사가 끌고 가야 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고 필요할 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빨리 진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이것이 과연 온라인이나 이런 전화 유선상으로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의사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환자들이야말로 주기적으로 의사 대면 진료를 통해서 직접적인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재진과 비대면 진료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우리가 재진 환자로 대상을 한다는 것이 처음 오는 환자를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찰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에 보던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즉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환자만 대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재진 환자만 대상으로 하자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초진과 재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초진, 재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릴 텐데 내원 간격과 상관없이 즉 병원에 온 간격과 상관없이 치료의 종결이 되지 않은 환자 또 치료 종결이 불명확한 환자 다시 말해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가 불명확한 환자는 재진 환자라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관점이고요. 또
재발을 해서, 다시 말해서 병이 나은 상태에서 또 재발을 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이지만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재진으로 본다. 뭐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복잡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는 만성질환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만성질환의 특성은 사실 완치가 되지 않고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의 경우는 사실 현재 환자가 오늘 내원하고 1년, 2년 후에 내원을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재진 환자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고, 또 만성질환 환자가 설령 고혈압, 당뇨로 치료를 받다가 새로 생긴 다른 증상으로 진료를 보더라도 기존에 알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진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진이 아니라 재진이다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성질환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진료를 본 환자는 어떤 상황에서 다시 또 진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재진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주기적으로 내원을 하면서 환자 의사가 충분히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이런 환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초진에 가까운 저 환자 누구였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초진에 가까운 이런 재진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재진 환자로 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런 초재진의 기준은 굉장히 복잡해서 국정감사에서도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원격 의료 관련돼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이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서 코비드 19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주된 대상으로 논의가 되는 만성질환의 특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재진으로 한정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마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원격 의료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이야기로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는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발제가 이 토론의 어떤 사전 발제로서 토론을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제시해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새로운 관점의 오늘 논의가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끝으로 말씀드린 건 한 가지 케이스인데요. 70대 노인인 A씨를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서해의 작은 섬에 홀로 거주하는 분인데 이 섬에는 의료기관이 따로 없고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서 병원을 방문하는 분입니다. 또 최근에 좀 이 거동이 어려움을 느껴서 이런 진료를 받기 더 힘든 분인데요. 이런 분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사실 고혈압 당뇨약은 6개월치를 먹던 대로 달라. 또 허리도 아프니까 가끔 먹을 수 있게 진통제도 줬으면 좋겠고, 요새 좀 속이 쓰린 것 같으니 위장약이라든지 또 기침할 때도 있으니까 기침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달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부분은 사실 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시고 약만 복용하려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편안한 대로 만족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의 치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면을 해서 환자를 붙잡고 설득을 해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전화라든지 화상을 통해서 환자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자분들과의 진료는 어떤 의사가 지시하고 환자가 수용하는 일방적인 진료가 아니라 의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개입을 하고 필요하면 환자와
어떻게 보면 갈등까지 초래하면서도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진료인데요. 현재 비대면 진료 논의는 이런 어떤 현장의 고민을 좀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관점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고민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과 바탕한 좀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